안녕하세요. 신한은행 투자선전략부 김대승입니다. 참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하기가 민망할 만큼 최근에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매우 큰데요. 이 불안한 금융시장의 원인에는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 어제 유가가 20년 만에 최저치인 $20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유가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번도 기름은 싸진 적이 없네 라고 이렇게 늘 느끼셔서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체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과거 역사 이렇게 쭉 훑어보면 높았던 시기보다 낮았던 시기가 많았던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이게 지금 그래프인데요. 이제 1860년이 처음 이제 기름 시장이 시작된 시점으로 보고 이제 160년간 이렇게 보는 그림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기본 가격이거든요. 그냥 다른 조정 안 한. 이렇게 보면 과거 100년간은 그냥 쌌고 최근 30년간은 그냥 좀 변동이 크고 이때 높은 시절도 있었네, 이렇게만 보일 겁니다. 근데 요걸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짜장면 가격이랑 30년 전 짜장면 가격이랑 거의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기름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요걸 조정한 모습을 다시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로 보시면은 초반부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만 변동성이 있었던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높았던 시기보다 생각보다 낮았던 시기가 상당히 기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평균선 쭉 이렇게 그어보면 160년간 평균선은 대충 배럴당 $37 정도입니다. 작년이 연평균이 $57였거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 37달러 기준으로 보면 작년이 오히려 좀 많이 높은 편이었고 지금이 조금 낮은 수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긴 그림 보여드린 이유는요, 기름 시장 과거에도 큰 폭, 말 그대로 반토막 이상이 나는 시기들이 있었다. 그럼 이 시기들은 어땠었고 이때 석유 시장 주요 플레이어들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가, 이런 얘기들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해서 석유시장 초기, 거기에서부터 세븐시스터즈의 성립이라는 1900년대 초중반까지의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초반부입니다. 이게 처음에 기름은 지금처럼 막 무슨 대형 시설을 해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그맣게 오두막처럼 지어놓고 파이프를 땅에다가 그냥 깊이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압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기름이 나오면 와, 석유 발견됐다, 막 이렇게 막 환호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거가 시작된 게 1860년 정도인데, 미국에서 1861년부터 64년까지는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시기 전쟁하고 있는데 기름 파고 있을 그런 여지가 있나요? 그래도 용감한 사람들은 그래도 중간중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어느 대형 사업자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저기 정부 가가지고 저 파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파면 그러면은 채굴권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한 땅에도 막 100개씩 막 파이프 꼽히고 그럽니다. 이런 난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름이 발견되면 유가가 뚝 떨어졌다가 수송하는데 차질이 이어지면 그러면 유가가 쑥 올랐다가 변동성이 엄청 큰 시기를 겪게 돼요. 그러던 시장이 이제 1880년 들어서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 등장하면서 안정화가 되게 됩니다. 1881년 스탠다드 오일, 태초에 스탠다드 오일이 있었다라고 할 만큼 그냥 기름 시장에 있어서 그냥 전무후무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1881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석유의 95%가 스탠다드 오일이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값도 스탠다드 오일이 그냥 정한 가격, 이게 그냥 세계 거래 가격이 되는 겁니다. 매우 안정된 시기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1911년에 가면은 이제 1910년도 쭉 초반까지 흘러내리게 되는, 그러면서 반토막이 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합니다. 스탠다드 오일이 너무 이렇게 잘 나가니까 미국 정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결국 반독점법,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탠다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거기서 슐레이만 유전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중동 석유 시대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저쪽 중동 지역 그냥 기름 위에 떠 있는 지역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스탠다드 오일을 34개로 나눠서 서로 경쟁하게 만드니까 경쟁은 가격을 낮추게 만들죠. 거기에 중동 원유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가가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락했던 유가는 이제 1910년대 후반으로 들면서 다시 2배로 가격이 뛰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첫 번째 포드 모델 T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 생산 시스템,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펼쳐진 마이카 시대의 시작, 포드 모델 T가 생성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공급이 많이 되니까 연료용 수요가 아무래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수요가 되니까 기름값이 오를 상황이기도 했는데 하필이면 이때 1차 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유럽 생산하는 기업들 다 난리가 났는데 기름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가 없겠죠. 결국 유가가 2배로 뛰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됐던 이 시기에 유럽 국가들은 결국에는 여기 중동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바로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의 배경이 됩니다.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 사실 정말 고전 영화고요. 아주 옛날 영화라서 보신 분보다 못 보신 분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영화를 요약을 드리자면, 이제 영국군 장교인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랍 민족의 독립을 막 도와가면서 터키군이랑 막 싸워요. 막 머리에다가 막 그 아랍인들 쓰는 막 터번 막 쓰고 막 말 타고 막 달리고 막 그럽니다. 그런 장대한 스케일로 나오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해내가는데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아랍인들 독립 왜 영국인 장교가 가가지고 도와줬을까요? 이게 바로 그 원인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 당시에 중동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저쪽에 지금의 현재 이란 지역인 페르시아를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사우디, 이라크 있는 위치 다 지금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이집트가 갖고 있는 수에즈 운하, 이쪽도 오스만 투르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페르시아 유전 영국이 개발했다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 이런 걸 통해서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유전들을 잔뜩 개발해 놓고서는 이 기름이 지나올라 그러면 수에즈 운하를 지나와야 되죠. 결국 이 수에즈 운하 오스만 투르크에서 뺏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유전 개발하고 나니까 저기 사우디랑 이라크 있는 저 위치도 기름이 나올 것만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결국 이 오스만 투르크의 세력에 힘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원래 지배당하고 있던 민족이 결국 아랍 민족이니까 이 아랍 민족 사람들한테 봉기를 하게 하는 거죠. 결국 영국과 네덜란드, 이 유럽 사람들이 이 아랍 민족들을 독립국가를 이렇게 세우게 하면서 투르크를 내보내려고 했던 이 시기가 결국 아라비아 로렌스의 어두운 면인 거죠. 결국 이렇게 암투가 쭉 벌어지다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은 승전국이 나오고 패전국이 나오게 됩니다. 패전국 쪽에 독일이 있고 오스만 투르크가 있어요. 그리고 승전국 쪽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연합이 있습니다. 어쨌든 졌으니 뭔가 내놔야겠죠. 독일은 원래 갖고 있던 이 터키 석유 회사의 지분을 영국에게 넘기게 되고요. 그리고는 영국과 프랑스는 이 오스만 투르크를 갈라먹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 영국의 관할권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는 이제 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물자를 많이 대줬잖아요, 유럽한테. 그러니까 여기에 기여분을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1920년대 후반에 가면은 이른바 적선협정, 레드라인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중동의 요 지역에다가 레드라인 딱 쳐놓고서 여기 안에 이권은 우리끼리만 나눠 먹는다 라는 이런 협정을 체결을 하게 돼요. 이 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게 세븐 시스터즈가 됩니다. 세븐 시스터즈, 그러니까 뭔가 7개죠. 왜 시스터즈인지 모르지만 약간 힘을 좌지우지하는 칠공주 이런 느낌이에요. 자, 7개 기업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아까 처음에 태초에 스탠다드 오일이 있다고 했고 그게 34개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조금 세력이 큰 회사 중에 이제 3개가 이 세븐 시스터즈에 참여를 합니다. 스탠다드 오일 뉴욕이 나중에 모빌이 되는 회사가 참여를 합니다. 얘가 참여를 하고요. 스탠다드 오일 뉴저지, 이제 나중에 엑손이 되는데,
그리고 스탠다드 오일 캘리포니아가 쉐브론으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는 사실 스탠다드 오일이 아니었는데 미국에서 텍사스 지역이 워낙에 기름이 많이 나니까 스탠다드 오일이 아닌 회사들도 대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두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 회사가 텍사코, 걸프, 이렇게 미국계 회사가 총 5개의 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초반에 페르시아 오일 영국이 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 회사가 앵글로 페르시아 오일인데 이게 지금의 BP가 되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에즈 운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네덜란드 있죠. 영국과 네덜란드가 같이 합동해서 만든 기업이 쉐릴, 지금도 남아있는 쉐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총 7개 기업이 세븐 시스터즈가 되는데, 이 세븐 시스터즈가 성립이 된 것이 원유 시장에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이 이후를 보면 됩니다. 사실 1차 지전 끝나고 나서 중동에서 기름도 잘 들어오고 공급은 충분한 상태에서 1929년에 대공황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공황이 미국 문제만으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1930년에 가가지고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딱 생기면서 우리 지역 내에서는 싼 관세로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는 고관세를 매길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가 블록화되고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그래서 30년대에 불황 지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공급은 넘치는데 이 불황이 있다. 결국 유가는 1920년대 고점 대비해 가지고 1930년대 초반에는 거의 4분의 1 토막까지 하락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 지금이랑 약간 비슷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이 시기 세븐 시스터즈가 차지하는 전체 원유 시장에서의 비중이 한 80-90% 되니까 이 회사들끼리 만납니다. 자, 우리 이제 생산도 좀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냥 수요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해 나가자 라는 협정을 맺게 되고, 이 협정이 결국에는 효과를 보면서 이게 이제 1970년 오일 쇼크가 있기 전까지의 장기 균형 유가 한 30불 내외, 지금 기준 그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30불 내외 이렇게 쭉 유지되는 시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한번 드릴게요. 이제 석유 시장 초기에서부터 변동성 컸고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메이저 사업자가 하니까 균형 유가로 유지가 됐다가 또 새로운 유전들이 막 개발이 돼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세븐 시스터즈가 딱 차지를 하니까 균형 유가로 쭉 흘러가는 시기,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시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 말씀드릴 두 번째 시기에는 이제 오펙의 등장과 그리고 오펙이 다시 만들어내는 증산 경쟁, 그걸로 인한 유가 급변동, 그리고 이후 다시 안정을 찾아 나가는 시기까지의 모습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시간 마찬가지로 뭐 지정학 뭐 이런 거 다 포함돼서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한은행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두 번째 이야기도 알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까지 모두 유가는 낮고 금융시장은 힘들지만 힘내시고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